유기와 함께 살펴보는 외환시장. 이론 공부인. 한눈에 살펴보는 외환시장.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편에서는 환율 변동의 대내적 요인까지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대외적 요인과 외환시장의 종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내적인 요인은 마무리하고 교역 상대국과의 대외적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국내 요인이 외국, 즉 무역 교역국의 상황과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혹은 어떻게 예측되는가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분히 상대적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절대적인 통화의 양이 줄어드는 요인인가, 증가하는 요인인가를 생각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양국 간의 금리 차이입니다. 어떤 국가와 금리의 차이가 있으면 수수료, 환전 비용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한다면 자금은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국의 금리가 3.5%이고 미국의 금리가 5.25%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환전 비용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자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면 단순 금리 차로 인해 1.75%의 무위험 차익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보내야 하므로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환율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금리가 높아 외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면 환율은 내려갈 것입니다. 금리 차이를 이용한 투자인 캐리 트레이드라는 개념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제로 금리에 대한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경제적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정적이라면 해외에서는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의 투자 증가는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해당 통화를 우리 원화로 바꿔야 할 것이고 환율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지진이 일어났다, 내전이 일어났다, 전쟁이 발생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났다 등등 원자재 생산 차질혹은 경제활동에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국가와의 환율은 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위험이 생긴다는 것은 환율 상승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원자재 가격입니다. 특정 자원을 수입해야 하는데 그 자원의 해외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 자원에 대한 구입 가격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니 해당 자원의 결제 통화는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유 가격이 상승하다면 결국 원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비싸게 구입한 원유 가격은 국내 유통되는 기름값의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니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가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시중의 통화 증가를 유발하게 되고 있는 환율을 상승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밀가루 등 기본 재료비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를 수입하기 위해 더 많은 외화를 결제용으로 구매해 해외로 보내야 하므로 환율은 올라가는 것이고 그만큼 비싼 물건을 들여와서 인상된 가격만큼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니 물가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외환시장도 증권시장처럼 실제 수요자가 있고 투자가 혹은 투기자가 존재합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이나 무형의 재화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상호 간에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요자만으로는 필요 충분을 다 채울 수 없기에 그 상품의 가격 사이사이에 투자가 혹은 투기자가 개입되어 부족한 가격대를 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때는 유기적으로 안정적인 서로 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기에 시장은 원활하게 작동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세력이 악의적 혹은 고의적으로 가격 왜곡을 노린다면 시장은 급격하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외환 시장의 규모가 작은 국가의 통화는 해외 헤지펀드의 악의적 조작에 의해 급격한 가격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 각 국가는 외환 보유고라는 금고를 만들어 자국 통화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살펴보았지만 실상은 이 외에도 환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움직입니다. 각국의 경제 지표와 그 지표의 향후 기대 심리, 선 반영되었던 기대감에 대한 실제 발표된 수치에 대한 실망감 등등
단순히 이론적인 상승, 하락 요인도 그 심리적인 부분을 계산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환율은 지표 발표의 시간 개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발표일 이전에 그 발표 수치가 주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었는가? 실제 수치 발표가 있었을 때 시장은 실망하느냐 또는 더욱 긍정적인 해석으로 환영을 하는가 등이 가격에 더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화량의 개념에서 증가하는 요인인가 감소하는 요인인가를 잘 생각해보면 환율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외환시장은 어떤 곳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은 전통적인 현물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시장이 복잡하게 있는가? 그것은 태초에 실제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현물시장이 존재하고 그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 미래의 가격 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에 대한 불안감을 상쇄하기 위해 미래 가격에 대한 약속으로 선물 시장이 존재하고 선물 시장만으로 부족해 더욱 구체적인 조건을 추가한 옵션이라는 시장까지 확대되어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시장이든 그 시장 내에서 실제 물건을 사고 파는 실거래자만으로는 다양한 미래 가격대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으니 선량한 투자자들이 생겨나고 그 파생으로 투기라는 자금이 들어와 시장의 미래 가격 예측은 더욱 촘촘하게 형성되고 그 덕분에 실수요자들은 다양한 미래 예측 가격 속에 나름의 만족하는 가격대를 선정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물시장은 말 그대로 지금의 시점 혹은 가까운 영업일 이내의 실질적인 현물의 결제 또는 현물의 인수도로 인해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개인 간에 행해지는 통상의 거래, 그리고 기업에서 결제하는 무역자금, 각 금융사들의 해외 투자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것이 현물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수요 공급에 의해 환율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변동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자금중개와 서울외국환중개 두 회사에서 각 은행의 거래를 취합해서 가격을 매칭합니다. 자,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이라는 개념은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고 그 가치 변동에 대해 지금 상호 간의 약속으로 살 것인지 팔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미래 일정 시점까지의 가치를 예측하는 것이기에 주식시장처럼 A라는 회사의 주식이 오를 것 같아 구입했다가 만족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물시장은 몇 알물이라는 만기가 존재하고 그 만기가 지나면 그 상품은 사라집니다. 만기에 다음 인도월 상품으로 이월하는 개념도 존재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말해 처음 거래 상품을 정리하고 새로 다음 인도월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선물시장은 사고 파는 양쪽 방향이 자유롭습니다. 내가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하락하는 방향성에 베팅하는 공매도 형식의 파는 행위가 쉽게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방향의 선택에 대한 대가는 혹독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시장의 증거금, 마진콜 등등 기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옵션 시장입니다. 옵션은 이러한 선물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세부적인 조건을 적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콜옵션은 미래 시점의 일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정해진 조건의 미래 가격을 살 권리 혹은 팔 권리를 프리미엄이라는 금액만 내고 사거나 파는 것이 옵션 거래입니다. 만기의 행사 권리를 포기하면 프리미엄만큼의 금액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복잡한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암튼 선물이든 옵션이든 이러한 미래의 일정 시점에 대한 가격을 예측해서 거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NDF 시장은 영화 용어 그대로 논-딜리버러블 포워드, 미래의 물건으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파는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통화와 개발도상국 간의 통화 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주요 통화인 달러, 엔화, 유로 등은 거의 24시간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량 또한 활발한 편입니다. 하지만 개도국의 경우는 해당 통화의 국제적 효용성이 떨어지고 수요도 적어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무역이나 해외 투자 등이 이루어지는 입장에서는 밤 시간 동안의 가격 변동이 중요하기에 차익 거래 시장에서 가격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 달러와의 차익 거래 시장이 다음날 아침 개장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가교인은 예상 기대 심리에 대한 결과, 발표 시점의 실망감, 혹은 예상 수치를 뛰어넘는 수치 발표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반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살아있다는 것이고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표 내 화살표는 원론적인 방향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천천히 되짚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환시장의 마지막은 역시 규제와 법규, 각종 위험관리 등이 있겠지만 전문적인 학습이 필요한 내용이라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유튜브는 이러한 경제적 요인, 즉 펀드멘털을 30% 정도 가지고 나머지 70%를 차트만으로 예측해보려 합니다. 물론 전통 차티스트들은 차트 속에 모든 펀드멘털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미래 예측이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신중을 기하고자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환시장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영상을 배운 것이 아니라서 엉성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점 사과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발전해 나가겠지요. 그때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리즈는 한눈에 살펴보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간단한 캔들 차트 분석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 각종 수치를 조합해 만드는 추세 추종형 지표, 추세 전환형 지표,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이론 등 개략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6.2의 외환시장 분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또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